하겠습니다. 패널 토론회는 저희 연사분들 외에 열공학 분야 권위자로 꼽히시는 서울대 기계공학부 김민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고 또 화석 연료를 자원하려는 경향도 여전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탄소 중립 달성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오늘 저희가 탄소 중립 해결의 열쇠로 열에너지를 꺼냈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매우 중요하고 또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발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하면 예전에 사실 불 발견한 것서부터 나무 떼다가 석탄 떼다가 또 석유 발견하면서 석유 쓰다가 천연가스까지 온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아마 탄소의 그 어떤 개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제 탄소가 좀 없는 게 이제 수소라고 이제 얘기는 되고, 또 다른 분 발표에서도 여기 지금 아직은 경제성이 조금 좀 의문시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연구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화 얘기를 하는데 이 전기를 전부 다 열로 만드는 거죠. 예. 그 발전소에서 사실 지금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석탄, 우리나라에는 이제 석탄 발전소가 제일 많습니다만 석탄을 떼서 그 열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제 스팀 그 사이클을 돌리고요. 예, 수증기를 만들고 그걸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 또 지금 가장 많은 전기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경우에도 사실은 원자력에서 나오는 에너지로서 뭐냐, 열 에너지를 가지고 역시 그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예, 지금 또 개발하고 있는 그 핵융합 발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사이클을 돌리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보니까는 탄소가 들어있는 연료를 어쨌든 안 쓰거나 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CO2는 포집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탄소가 들어간 거를 다 빼니까 석탄도 안 되고 석유도 안 되고 천연가스도 안 되고 그럼 남는 게 없는 거죠. 예. 원자력 관련돼서는 지금 사실은 조금 얘기들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만 유럽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지금 배제하고서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흐름에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그런 개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열 에너지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에너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변환이 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열이 전기로 바뀌었다가 또 전기를 또 열로도 바꿨다가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 히트 펌프의 그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지금 사실 냉난방서부터 조금 산업용 부분, 지금 기계연구원에서 300도씨까지 올라가는 그런 히트펌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여간 앞으로의 열에너지 공급에 지금 화석 연료를 조금 줄여가면서 어쨌든 전기를 이용하는 히트펌프를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전기 자체를 소위 말하자면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원자력 이용하거나 수소를 이용하거나 또는 질소가 포함된 어떤 화합물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히트펌프가 지금 이제 태양에서부터 우리가 열을 얻는 거라든지 또 공기에서 열을 얻는 거, 물에서 얻는 거, 땅에서 얻는 거, 지금 가릴 때가 아닙니다. 또 태양하고 공기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열을 갖다가 지금 공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광범위한 우리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모든 기기들, 특히나 그런 히트펌프들을 우리가 신재생 이용 기기로 지금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역시 선진국이라고 좀 생각되는 이제 유럽에서는 먼저 이런 발빠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탈탄소로 가려면은 우리가 지금 미활용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잘 이용해야 되는 게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열에너지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전기 에너지에 비해서 조금 글쎄요, 좀 이게 표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그 저급이라고 조금 좀 생각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물 전기로는 할 게 많은데 이제 열로서는 할 게 조금 많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이용하는 게 굉장히 지금 필요하고 이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고 또 열에너지를 지금 50% 이상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그 방안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수요 뭐 관리 이런 그 말로서 좀 표현이 좀 되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제 생산도 이제 그 비화석 연료로 좀 하고 또 잘 그 버려지는 것들도 잘 쓰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이 에너지원을 갖다가 사실은 그냥 펑펑 아낌없이 그냥 무한정 쓸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전 세계적인 또 우리 국가적인 막 그런 그 좀 일이 좀 돼버렸는데 우리도 사실은 지금 그 다시 한번 이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에너지원을 갖다가 조금 아껴 쓰는 이런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렇게 지금 사실은 모두 합심을 해도 이 탄소 중립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정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화석 연료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 속에서 에너지의 탈탄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궁금한데요. 또 관련된 그 저희 온라인 질문으로도 열에너지 전기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정부의 정책이 궁금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은 손정락 MD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탄소 중립, 특히 에너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난 한 1년 반 동안 워낙 골몰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분야의 그 탄소 중립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사실 연에너지 분야는 사실은 그 지금까지 열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 탄소 중립 이전보다 탄소 중립 논의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아마 그게 올해 열 에너지 쪽의 어떤 그 문제 해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열 에너지 탄소화의 기본 방향은 아까 저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효율 향상, 전기와 수소화 그렇게 갈 것 같고 전기화 부분의 핵심은 이제 히트펌프. 그다음에 수소 부분은 사실은 수소를 만들었을 때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우선순위에서 열 에너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분야에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는 조금 더 고민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효율 향상과 관련돼서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에 원자력 빼고 가장 우선순위가 지금 에너지 효율 향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특히 산업부에서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에너지 거버넌스 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산업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전기위원회를 독립시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독립이 될 것 같고 그 전기위원회 독립이 되면 장기적으로 전기 및 가스위원회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는 얘기는 결국은 열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상위 레벨에서도 이제 열에너지 이슈를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판이 열리게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그냥 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그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일과 관련된 가스 이슈도 같이 다뤄줘야 된다는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좀 의견을 주시고 좀 많은 활동을 해주셔야 이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거버넌스는 그런 쪽으로 계속 조금 좀 확대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이고 R&D 분야는 특히 이제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전기화 관련된 히트펌프 이쪽이 계속 좀 강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히트펌프가 대표적인 열 에너지 기술의 탄소 중립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산업과 건물 부분에서 히트펌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또 실시간 온라인 질문으로 오세기 부사장님께 압축비를 높이는 핵심 기술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앞선 질문과 함께 오세기 부사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별로 굉장히 다양한 국가별로 굉장히 다양한 그 주거 환경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힙범프를 적용하기에 굉장히 좀 불리한 국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고 주거도 굉장히 고밀도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일러를 빼고 그 자리에 뭐 실외기를 넣고 또 물땡키를 뭐 200리터, 250리터 이렇게 큰 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이제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불리한 환경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그런 형태로 이제 주거에서의 힙범프 사용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제 조건으로 이제 뭐 우리 주거 문화를 두고 이제 그 뭐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잘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아직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고압 축비 같은 경우에는 그 2000년 초까지 뭐 그 압축기가 그 스크롤 압축기 같은 경우에 2000년 초까지 그 압축비를 10을 넘기질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조업체들이. 근데 이제 이런 고압축비 니즈가 생기면서 뭐 16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뭐 기술적으로는 그 고압과 저압 사이에 중압을 얼마나 잘 매니지해서 이제 결국은 압축부가 고압 중압 그러니까 저압에 의해서 얼마나 고압에서 저압으로 압축을 미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찰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의 이슈인데 그 중간에 뭐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개의 그 미로 같은 홀을 뚫어서 그 고압에서 저압으로 그 빠지면서 이제 압력이 빠지는 부분은 결국 이제 중압이 형성이 되면서 압축부의 그 어떤 마모를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형태의 기술들이 좀 많이 연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뭐 코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고압축비 상황에서 그 마모를 그러니까 마찰을 최소화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 그리고 이제는 그 뭐 소재나 이런 과거에 대비해서 이제 그 회전 속도를 올리면서 결국은 그 회전력에 의해서 각 그 부품들에 걸리는 하중이 그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소재적인 접근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압축비 쪽의 기술들은 좀 개발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저장 관련 이슈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렌튼 의장님께 드릴 텐데요. What are the difficulties in facilitating heat storage and trading technologies, and how do we overcome them? Yes, so thank you for this question. So in fact, that is 3 multiplied by 3-dimensional problem that we have to solve. So first of all, the question is, what is the heat source? The second question is, what is the demand for the heat? And the third question is, what is the technology that you can apply for storage? And then you go to the technology application. Then we have the question is about temperature, the volume of heat that you want to store. The third is about the question of time, how long you want to store the energy. And when you go to the small units, so usually you have in your building, you have a certain heat storage capacity, that you have a certain temperature, and then the heat source, usually it's the heat pump that uses this storage device, especially for buffer devices, the demand. And probably you have a photovoltaic system on your roof, then you would like to store during the daytime some heat, and then using it during nighttime. But I think that are the small units. And on the other end of the scale, you have the large storage systems that have been presented in the presentation from Brian Mattison that we have saw this afternoon. These large storages where you can store solar heat, for example. You can store surplus of heat from industry, from waste incineration, power plants, and then you have this technical solution like these pools where they store the heat in water tanks, or you have the geothermal solution that you store it in the ground and you can reuse it. And then again, that is the question about the time, how long you want to store it, and the question about the temperature and the capacity. And
I go back to the small units. That's a small capacity, that's a lower temperature, but you can connect them and you can install them like swarm. And for this, you need this intelligence system. So you need the smart grids that you can operate the heat pumps in the buildings and use the storage device. If you have a surplus of electricity in the grid, you can use the storage, and then you can reuse the heat when you have low capacity in the electric grid. On the other hand, when you have these long time storages, probably you lose a certain exergy, so the temperature will be reduced. But still, when you have a heat. Oh, sorry. But still, when you have the heat pump, then you can leverage, you can boost the temperature, and even if it's on a lower temperature, you have some losses on the long term. At the final end, it's much more efficient when you compare it when you use, for example, just the out air temperature. So the answer is not so easy to give. It really depends on the situation. As I mentioned, is it long-term storage? Is it the surplus of actual power in the grid, or is it the surplus of heat that you have from industry, especially from waste incineration industry, to overcome this problem? Thank you for your answer.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패널 토론은 이것으로 접고 다른 질문들이 있으신 분은 댓글창을 통해 주시면 저희가 연사들께 전달해서 나중에 답변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폐회 인사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난제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은 우리가 지구 전체 또 국가의 이슈이지만 우리가 일선 R&D 현장에서 또 정책 일선에서 또 일상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할 공동의 숙제입니다. 오늘 탄소 중립의 열쇠 열에너지를 주제로 한 저희 포럼에서 이 숙제 해결의 실마리를 모두가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국기계연구원과 국회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조승래 의원님이 공동 주최한 2022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저희 포럼과 또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기계기술을 연구개발 중인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 내용은 저희 포럼 홈페이지 forum.ri.kimre.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